송영길 후보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김보미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에게 했다는 정치 생명 관련 발언과 사과 요구 과정까지 공개됐습니다. 2030을 강조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보인 태도가 맞느냐는 비판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목금일날 후보 등록일이었잖아요. 네. 그 후보 목요일날 저녁에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하지 않았거든. 그 금요일날 아침 8시 표결했다며. 네. 금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속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대요. 송영길 후보께서 당사자가 참석을 했다. 했다고? 뭐 부른 건 아닌데 참석을 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 거기서 이제 막 그 굉장히 고함치고 이제 상당히 그 요란스럽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박지원 최고가 그 전에 전화를 받았대. 송영길 의원한테 후보한테 예. 너 정치 생명 끊겠다. 뭐 협조적이지 않으면 약간 뭐 말은 정확히는 전달이 안 됐는데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라고 조용히 말을 했대. 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버럭 송영길 후보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정치 생명 끊어지게 생겼는데 뭐 나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놔두겠냐. 그런 투로 말씀을 세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 박기환 최고가 그걸 들었어.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이 송영길 후보한테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보미 지금 후보자의 또 페북 글들을 알게 되니까 또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큰 소리를 내신 거죠. 근데 나는 이 문제는 뭘 다 떠나서 이 태도와 자세 문제는 송영길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김민석의 벽을 넘어야 할 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도와 자세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어떤 답변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잘못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면 후보들이 누구나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네. 기존에 잘못 박힌 이미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거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막 머리도 다듬고 막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 가서 자꾸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 근데 원래 이분의 성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최강욱 의원이 잘 알죠. 그래요? 그때 당대당 통합할 때 송영길 당대표 시절이었죠. 그렇죠. 네. 나하고 같이 당대표였지. 네. 근데 또 내가 화를 많이 냈지. 화가 많은 성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먼저 화를 내면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 대목에 조금 생각하셔야 할 게 2030 청년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박지원 최고나 김보미 지금 후보자나 다 청년이에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원래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인 건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윗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네, 화가 많으신 분은 아니고 네. 자기 확신이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며칠 상간에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 의원들 또는 청년 후보에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모습, 윽박지르는 모습들이 근데 보이는 자기보다 거잖아요. 더 센 사람한테 화 못 낼 거야. 최강욱 의원한테는. 아니 내가 뭐가 세? 세 보이잖아요, 사람이. 의원에 인천시장까지 찔러 하신 피 한 방울 분이야. 안 나게 생겼잖아. 찔러보자. 찔러보자. 피 나는지. 그래서 이런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약강 강약 같은 모습이 그죠?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이 됐냐면 뭐 본인이 진짜 억울하게 뭐가 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탈당하고 하면서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후보가 되게 한 거잖아요. 이런 나는 상황에서 그것도 있잖아요. 송영길 예. 후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당이 먼저 확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뭐를? 야, 누가 아니 본인의 그걸 자격 조건이 확인해 되는지 안 줍니까? 되는지. 나 그 얘기는 진짜 너무 하시더라고. 당대표, 그러니까 이 당원의 조건이 어떤 건지를 다 알잖아요. 특히 선출직 나가려는 사람들 12, 6, 6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그거더만 그냥 요건이나 절차 같은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저기에서 네. 아 이번에 나가지 그랬어. 등록과 돈도 징계 받고. 1년 전에 받은 거 그게 말이야. 당원 나는 잘 아니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됐잖아. 나도 나가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바꾸라고 할 걸 그러니까. 그랬어. 아니, 나가려면 당대표로 나가야지. 무슨 또 최고의 의결을 해야 하니까. 의결. 지금 나갈까? 늦었어. 끝났어요. 이미 등록을 했어. 그래도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 오늘부터 한번 몰랐다 해볼까? 이러면서. 나 몰랐다 이러면서.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아이가 참
이번 전당대회도 참 씁쓸합니다. 여러 가지가. 참 민주당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없는데 조금 지금이라도 좀 정돈하고 좀 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더 나눠보도록 하고 대통령 얘기 조금 해보고 나서 검찰 개혁 얘기하고 전당대회 이야기 그렇게 또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좀 굉장히 지금 쭉 빠졌잖아요. 빠졌어요. 정체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체인데 정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빠졌잖아요. 50%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ARS 조사는 네. 50% 밑에 조사도 있고요. 40% 후반대도 있고 50% 그래요? 초반대도 있습니다. ARS 조사는 되게 그렇게 나오고요. ARS에서는 그러면 잘 못한다는 게 의견이 많아졌어요? 그 의견도 제법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역전은 아닌데 안 됐지? 붙어 있죠.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는 딱 붙어 있어요. 음. 그리고 여론조사 조사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60% 내외, 50% 중반, 보통 초반, 지지율을 갤럽 조사는 50% 초반, 뭐 MBS는 한 중반,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사는 60% 내외. 선거 전에는 한 65% 됐었나? 선거 전에 비하면 한 7% 가량 빠진 빠진 것 거예요? 같고요. 예, 네. 그 전에 비하면 10% 이상 빠졌죠. 사실 선거 이제 하면서 견제론이 좀 불었잖아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예, 좀 심각해. 그런데다가 요즘에 이제 주식 시장도 좋지는 않잖아요. 네. 조금씩 회복은 되고 급락했다고 오늘은 조금 반등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좀 호재가 잘 안 보이는 국정 성과는 꽤 많은데 핵심 지지층들이 마음이 조금 식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관심 자체, 국정에 대한 그게 조금 안 좋은. 그걸 걱정한 거잖아. 유시민 선배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네. 마음이 식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다. 근데 실제로 마음이 식었다. 나는 뭐 지지를 철회한다라는 말보다 마음이 식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연락 많이 받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 고민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가려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자꾸 뭐 대통령 X의 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화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애 둘째 나면 뭐 국민연금인가요? 기간도 뭐 이렇게 늘려주고 막 이렇게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가십성 이슈들이 가리고 있어요. 대통령의 국정을.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S 이 글도 굉장히 요즘에 뭐 정민철 씨 네. 뭐저 리트윗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고민이 뭐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지지율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핵심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 이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자가 전화가 와서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김어준 씨 분석에 동의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런 분들한테 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좋은데 예를 네. 들면 저는 네. 여론조사 전문가 받아서 약간 그것만 설명할게요. 네.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지지율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 못한다, 매우 잘 못한다 이 네, 사전 네, 네. 척도로 복양목을 구성하잖아요. 네, 네. 그럼 매우 잘한다가 흔히 말하는 지지 강도가 가장 센 거잖아요. 그렇죠. 로열티가 예, 예. 가장 센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과거는 그렇지. 40 몇 퍼센트에 있어. 매우 네, 잘한다. 네. 지금 네. 20 몇 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쟁을 붙거나 토론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되냐고. 아니지 이유는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고 가만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열심히 박수 쳤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렇죠. 예. 유시민을 필두로 반명 세력들이 그렇지. 자꾸 거기서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원인을. 그렇지 원인 분석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김민석 후보나 이렇게 뉴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지층의 마음을 식었다라는 걸 아예 모른 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반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명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반명으로 몰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더 네.
나를 버리는 것 같다. 그렇지. 예, 난 반명이 아닌데. 아닌데. 예. 예를 들면 대통령님 검찰개혁 문제 제대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십시오.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를 너 인마 반명이잖아. 반명이지 이렇게 하면 그럼- 그분들이 마음이 더 다치지. 그래서 제가 되게 혼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반명 아니야? 이러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지하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로워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다친 사람들이 식은 마음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단이 잘못됐고 그래서 처방도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멘탈리티가 말이에요. 네. 내가 이 정부를 만들었고 내가 이 정부를 지킨다라는 거에 이렇게 딱 가서 꽂혀 있으면 다른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옳다라는 게 스스로 이제 자기 확신이 더 강해지는 거고 남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심정적 우위 그다음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런 걸로 입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기제는 있어요. 팬심이 강할수록 제가 말씀드리잖아.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BTS가 좋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BTS 중에 RM만 좋아. 어? 나머지 우리 RM 오빠한테 옆에 와가지고 저기 와서 RM이 말 걸었는데 딴 데 쳐다보니까 이러는 난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BTS의 인기가 올라갈까요? 그렇게 하면 BTS 멤버들의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더 좋은 안무나 노래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걸 해소하려고 해야지. 넌 RM 싫어해? 반 RM이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BTS 좋아하던 사람도 정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에서 뭐 상황을 같이 묶어서 좀 보면 예. 전당대회에서 이제 반명 프레임이 그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김인석 후보가 그거 계속 아니, 이야기. 반명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제 아예. 아니 예. 쓴다는 거야. 어. 그 뭐 이제 선거 전략으로 잡은 거죠. 그거를. 선거제를 잡은 거죠. 근데 지금 가뜩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회동 네. 이후로 그 멸칭 쓰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그 갈라치기가 심해서 갈등 내용에 골이 깊어져 있는 거를 조금 좀 좁혀보자. 네. 이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네. 대통령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총선 대선도 힘들다라는 심각성들을 다들 느끼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좀 더 좁혀가 보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당대 전략상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를 딱 지적을 해서 네. 반명이다. 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ABC 얘기하시면서 김민석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절대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어떤 전략 하에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아니 바보 아니면 한국말 할 줄 알면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잖아. 그게. 근데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말을 했다. 뭐 실패는 필연? 뭐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글자만 하고 그렇게 따가지고 하는 코멘트하는 유튜버들 막 쇼츠에도 엄청 돌아다니더만 맞아요. 네, 방송만 네. 뭐 공중파나 네거시 미디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게 실패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 말도 그대로 그분들 논리가 있어요. 실컷 칼로 쑤시고 나서 피가 나니까 난 피 안 났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그게 칼로 쑤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는 나도 그 그게- 얘기야. 네. 이게 왜냐면 전제를 딱 뒀거든. 지금 검찰개혁 이런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네. 실패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길로 예, 가지 예. 마세요. 그리고 모호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재명답게 해석투쟁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그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정말 심각한 것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이거 내각 잘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정계개 이거는 진짜 걱정스러운 얘기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아니니까.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거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저는 헌법 개헌에서 연임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또 들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네. 그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내각제로 어. 바꿔서 총리하시려고 하는 거냐. 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뇌피셜인데 네. 그만큼 말하자면 이게 예민하게 지금 걱정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을 만든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를. 근데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 최근에 대통령 X의 글까지 이렇게 쭉 감안해 보면 뉴 이재명 이른바 그런 노선에 예.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뭐라고? 유이재명은 옹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그거를 네. 단순히 그냥 옹호가 아니라 그 그림으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 대통령 생각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소외나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이건 충분히 이게 저기 토론하고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왜 대통령님께서 그 생각을 가졌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한 1, 2분, 한 2, 3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첫 번째 저는 어떻게 봤냐면 48%로 득표했잖아요. 예. 대선 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못마땅했죠. 네. 왜냐하면 내란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조국당이라든가 진보당 후보를 안 내고 단일 후보로 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55% 이상 득표를 하는 게 음. 내란을 겪었기 때문에 상식이었는데 김문수였고 상대가. 근데 48%에 그쳤거든. 너무너무 못마땅했을 텐데 대통령은 그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진영이 다 힘을 합쳤는데 왜 이러지? 이거밖에 안 된다. 2030의 네. 마음 못 얻네?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층의 마음을 못 얻었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48.6밖에 못 얻었지? 그 얘기는 사실 55 정도 얻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악마화 시켰잖아요. 범죄자로 그렇죠. 만들어버렸잖아요. 네, 언론이 네. 그렇게 만들고 댓글 부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싸워서 정상화 시켜야겠다. 55가 지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 내 임기 중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희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못 얻었던 거를 개인의 요소 그런 어떤 구조의 문제보다는 어떤 2030 중도 보수층이 안 오네 이쪽에 이렇게 보신 거 아닐까라는 게 저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국 사태를 겪어봤는데 그때는 집권 초반에는 트럼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워낙 내란도 청산에 복잡한 게 많았잖아요. 검찰 이슈가 전면에 뜨는 거는 그렇게 국정 우선순위에 좋지 않다. 의제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라고 난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이제 재판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사람인지라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 문제도 약간 고민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역대 친노나 DJ도 마찬가지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자기 독자적 계보들이 있었지 않냐. 정치 세력도 있고 밖에 지지 그룹도.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밖에서 누군가 계속 제안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친명 세력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합니다. 밖에도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친노 친문 성향이 강했던 이 층과의 뭔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것 뭐 같고 때문에 확실한 친명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과거에도 네. 노무현 정권 때도 친노 있었고 밖에 노사모가 있었고 이렇게 각각 핵심 지지 세력을 코어 그룹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런 요구들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음. 그래서 임기 중에 초반에 그런 거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를 늘 강조했으니까 기존 진보와 좀 다른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브랜드로 한 그렇지. 새로운 지지자 집단, 결속력 강한 나는 지지자 그건 집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맞물리면서 중도 보수 확장, 외연 확장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쪽 노선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런 거를 뭐 하지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않았겠죠. 네. 그거는 진짜 일부 네. 나쁜 지지자 그룹들에서 한 거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고 이러지는 안 해서 오해가 쌓인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가 합동 논쟁 거쳤고 검찰개혁 논쟁 거치면서 검찰개혁에서는 사실 정부안이 사실은 안 먹힌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예. 반기를 지지자들 들고 일어나서 네. 사실 대통령이 마지막에 도장은 찍었지만 사인을 했지만 대통령의 구상과는 좀 다르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 과정에서 투쟁도 한 건 아닌데 갈등 양상에서 당이 우위를 점하였던 과정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반기를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황을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걸 수용해야 된다고 결정한 거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표현하든 수용을 표현하든 하셨죠. 어쨌든 예,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합당은 자기는 지론이 찬성이었는데 핵심 지지자 그룹들 그다음에 김인수 총리나 이런 쪽이 다 반대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청래 때리는 호재다 지금 시기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뒷짐진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지방선거가 너무나 중요했죠. 왜냐하면 외연확장 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네. 대통령의 공으로 갈 거고 그러면 외연확장이 훨씬 호재가 될 텐데 저쪽에 사람들 막 더 데려올 수도 있고 허물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성과는 못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성. 사실은 견제론이 이렇게 올라온 배경에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도 있지만 대통령의 정부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청래 책임으로만 보려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가 코드에 맞는 김민석 후보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를 좀 당선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일련의 모습이. 아니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딱딱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쭉 다 안 들리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서 건강한 논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어를 확실히 결속시키면 우리가 내부 지지층을 확실히 결속만 시키면 조국혁신이나 진보하고 통합과 연대에 대한 걸 잘하고 대통령의 국정선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55%까지는 득표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다. 선거에 뭐 패배한 정당도 아니고 이걸 왜 확 허물려고 하느냐 근간을. 그러면서 지지층 간에 이렇게 격돌하게 만드냐. 이게 온당치 못하다. 상황 진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건 논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니까. 박지영 대표 분석이 상당 부분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게 일련의 과정에서 다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재명을 브랜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건 있어야 돼요. 대통령한테 그게 있어야 돼. 있어야지. 예,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확장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아쉽고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그런 어떤 검찰의 아가리에서 구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검찰 아가리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쪽은 누구냐. 이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가장 화가 나서 뭐랄까 선배 의원들하고도 막 다투고 했던 게 그런 거였고, 당신들 이재명 무시하는 거 아니냐. 니네 같은 학생운동에 화려한 경력도 없고, 어? 무슨 니네를 압도할 수 있는 경력도 없고, 무슨 뭐 새가 세상이 입을 벌리는 무슨 엄청난 학벌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니들을 뭐 돈으로 윤택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속으로 지금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니네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깔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원들도 상당 부분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소위 말하는 그때도 이제 수박이라는 멸칭 사태가 있었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대표를 흔든다. 이런 것 때문에 결집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지켜낸 거 아니에요. 네. 대표를.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러면 노무현도 싫고 문재인도 싫고 나는 원래 저 이명박 찍었고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세칭 586 운동권 세대의 오만함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구원해냈느냐? 아니거든.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말 민주당의 코어라고 표현되는 민주당이 지켜가야 할 진보 개혁 진영의 소중한 가치, 이거를 절대적 신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앞장섰죠. 지켜낸 거거든. 그 사람들 앞장섰죠.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니네가 왜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건방을 떠냐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열받는 게 시대착오적으로. 지지자들 핵심 지지자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 그렇지, 사람들인데 뉴 이재명 세력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막 여러 사람이 섞여 있거든 지금. 그 전에 막 이재명
대표를 막 욕하던 욕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섞여 있거든. 근데 네. 자기들이 지난 대선 때 그래.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혹은 윤석열이 선거운동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내가 유이재명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외치는 거야. 가장 사랑하고 지키는 네. 것처럼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가장 원했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맞장구를 쳐 그거랑 같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난 대통령하고 연락한다. 대통령 뜻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를 해.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락하거나 뭐 바쁜데 대통령한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것들 너무 깝치는데 또 정권 초기 되니까 또 저 깝치는 것들 저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그거가 점점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거기가 더 중심이 돼가고 있는 것 중심이 같고. 되고 역성을 드는 것처럼 네. 보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해진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건강한 노선 투쟁 토론 이렇게 가면 좋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극우 세력들이 가면 갈수록 바로 한다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극우 세력이 집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떼어내야 한다. 나머지 중도 보수 성향 우리 쪽으로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박찬대 초기에 전당대가 너무 빡세게 붙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밀었던 박찬대가 떨어지고 정청래가 당원의 힘으로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자기들의 시나리오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쭉 이제 흘러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해진 거야.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비판의 강도로 더 세게 때렸다고 비난을 되게 하고 중요한 저주하고. 말씀인데. 왜냐하면 만약 전당대 그렇게 안 했으면 처음부터 그럴 일이 없거든. 그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꼈고 같이 호흡을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 시나리오에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랬거든. 근데 항상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누누이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완장을 찾던 세력은 누구나 있었다. 어느 대통령 시절에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완장을 찾던 사람들이 품격 있게 성숙하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소멸되거나 살아남는 거 이게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품격 없이 거칠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의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고립화된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대통령께서 왜 이 문제를 정리를 안 해주시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 봤는데 답이 없으셨고. 최근에 1년에 이제 X의 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대통령께서 저쪽에 손을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전당대회에서도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어떤 게 현실성이 맞는 건지에 대한 차분하게 논쟁을 해야 하는데 너 인마 반명이지. 너 인마 신천지지. 이렇게 하면 이게 논쟁이 되냐고. 토론이 되냐고.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도 에이 설마 대통령은 아니고 저것들이 대통령 팔면서 이상한 짓 하는 거지. 혹은 또 청와대나 어디 정당 국회에서 대통령 눈을 가리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지. 호가호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무너져 간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 데서 속이 상한 건데 그거를 그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의 태도를 안 보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더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 사람이 미워가지고 욕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다시 이거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아니 그 진짜 사랑하는 근데 그거를 사람은요. 시기 질투도 안 해요. 나는 그 뭐 유튜브 있잖아. 대통령과 맨날 통화한다는 네. 시기 질투 한 적 우리는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하셔라 이거야. 자주 소통하는 거 나는 시기 질투 한 적도 사랑하는 형태가 다를 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님과 우리하고 코드 맞췄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대선 때 약속했던 그걸 잘 지켜가되 대통령이 또 실용주의 성과들 막 내잖아. 실용 정책에 그것도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그런 거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균열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서 그 전략으로서 오히려
분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이 식은 지지자들의 반명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가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통합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반명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이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이 반명인 사람들을 내쫓아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친명으로 바꾸겠다는 건지 이 반명이라고 본인이 딱지를 붙인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죠. 몰아내지는 생각인 않겠지만 건가요? 네. 몰아낼 수는 없겠지만 함께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 내부에 반명이라는 있는 흐름이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있다. 이 말은 반명 프레임을 그럼 찍고 최강욱은 반명이 아니야? 반명 김인석 아니, 후보 그러니까 입장에서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 나는 대해서 누구를 반명이라고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는 궁금해요. 네. 수계야? 네. 반명은 아니고 수계야. 그냥.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저마저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민주당의 이 지금 전당대회가 이렇게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금 되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오늘 뭐 약간 그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뭐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청래 대표의 차량을 에워싸고 막 그 차체를 막 두드린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일부 그 극소수 혹은 신천지 같은 이런 외부 세력들의 준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가보니까 생각보다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혼탁해져 있고 지금과 같은 대립 구도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면은 쳐내야 할 놈들이 많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심리적인 분당 사태까지 가지 않겠는가 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 됩니다. 오늘 제가 송영길 후보 이 토론회에 다녀왔는데 송영길 후보와 이게 대담한 거라든지 송영길 후보가 밝힌 이 내용보다 거기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살벌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될 터이고 또 수습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토론회를 다녀오는데 오늘 토론회 사회가 안진걸 소장이잖아요. 안진걸 소장이요 어디 가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럼 엄청 반갑게 저를 소개해 줍니다. 참석자들한테 오늘 장용진 TV에 장용진 기자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개를 안 하는 거야. 나랑 눈이 몇 번을 마주쳤는데 쟤를 왜 저래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나중에 그 오늘 댓글창 난리 날 거야 그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오늘 송영길 후보 여기 토론회 왔다고 댓글창 난리 날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요차조차 상황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진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판을 할 때 비판을 하고 비판 수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감정 대립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금도를 넘어서지는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방송하면서도 금도를 넘어서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낙연 세력과 세력을 쳐내야 한다.
이낙연 세력들은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는데 경선까지 끝났는데 경선을 다시 하자고 어거지를 쓴다든지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우긴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 심지어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던 것을 국힘당에 가져가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대북송금 사건 다 시발점은 다 이낙연이었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금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도를 넘어서면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무 개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도는 당무 개입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 그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 있는 정도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이 당무에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을 하신다거나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좀 지나친 언사를 퍼붓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금도를 넘는 겁니다. 물론 반대편의 상황도 똑같아요.